슈퍼맨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DC 버스 챕터1의 최초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거대한 플랜들을 어떻게 지금 짜놔서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사할 때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안 웃는 경우가 많은데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제임스 건의 색깔을 가미한 그런 작품도 나온 것 같습니다. BT 비동진의 파야케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제임스 건 감독님이 네. 이제 DC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슈퍼맨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고 또 올 초에 저희가 기대작 중에 한 편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시선이 자꾸 여기 가가지고 네 마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오늘 출근할 때 네. 클라크 켄트처럼 정체를 숨기면서 안경까지 써야지. 저 안경 깜빡했네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오늘 살짝 부끄러웠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SKS인 거죠? 그렇죠. 정말 노력 많이 하신다. 네, 박수 쳐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DC의 리부트의 네. 첫 작품은 아니지만 네. 영화로서는 첫 영화잖아요. 그렇죠. 뭐 시리즈 애니메이션이 있지만 사실상 DC 유니버스 챕터 1 앞으로 또 몇 년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작품 장편 영화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DC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람들이 또 이제 DC를 생각하는 마음에도 약간 양가적이기도 하고 또 이 슈퍼히어로 장르들이 지금 약간 절정에서 약간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번 작품이 시금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슈퍼맨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의 슈퍼맨 영화들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약간 뭐 간단하게만 이제 흐른다고 한다면 슈퍼맨이 사실 이제 만화책 캐릭터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DC가 뭐의 약자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디텍티브 코믹스의 약자예요. 탐정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만화책 중에서 주로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탐정 만화를 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이제 마블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 라이벌 구도 속에서 사실은 DC가 마블보다 한 20년 이상 앞선 팬덤들을 갖고 있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사상 최초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1938년도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재밌는 건 바로 39년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배트맨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 이제 원더우먼까지 이 세 개의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사실상 DC를 대표하는 삼총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DC가 초반부터 되게 압도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938년도라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전 세계적인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슈퍼맨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이제 물론 외계에서 외계인이고 이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만화가 있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의 어떤 미국의 위치 점점 이렇게 엄청난 위상을 하면서 거대한 파워를 가지는 미국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슈퍼히어로 캐릭터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다음에 나왔던 배트맨은 슈퍼맨의 반대말처럼 만든 캐릭터예요. 일부러. 슈퍼맨 하면 떠오르는 건 예를 들면 한없이 선하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런데 배트맨은 무슨 정신분열 직전의 영웅 같은 캐릭터잖아요. 슈퍼맨은 외계인인데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배트맨은 두 캐릭터가 서로 대조가 돼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만든 감독이 제임스 건이니까 벌써 리부트도 여러 번 했는데 더군다나 이제 DC의 새로운 출발의 어떤 딱 초석으로 시작되는 작품으로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슈퍼맨처럼 만들었어요. 이전 슈퍼맨들과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아야 하는 어떤 두 가지의 거대한 어떤 모티브가 있다. 하나는 슈퍼맨 프랜차이즈이고 그 초강력 캐릭터인 슈퍼맨. 또 하나는 그걸 만드는 제임스 건. 이 두 가지잖아요. 둘 중에서 비중이 슈퍼맨 쪽에 쏠려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제임스 건이라는 사람의 개성이 훨씬 더 많이 투여가 돼서 많이 뒤틀고 바꾼 그런 슈퍼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통을 훨씬 더 중시한 그런 슈퍼맨이 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DC의 출발은 당연히 슈퍼맨이라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캐릭터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했었고 벌써 이제 뭐 100년 가까이 되어가는 8, 90년 된 그런 유서 깊은 캐릭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가장 슈퍼맨스러운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모범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제임스 건의 색깔을 부분 가미한 그런 작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제임스 건의 부분적으로 색깔을 가미한 게 제임스 건 특유의 유머나 휴머니즘이나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일까요? 그렇죠. 뭐 약간 또 B급 감성 같은 게 있잖아요. 제임스 건이 의외로 굉장히 눈물 나는 포인트들도 너무 잘해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보시면 아마 정말 눈물 펑펑 나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다루는 감독인데 이 영화 속에서 슈퍼맨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슈퍼맨 주변에 이제 조연 캐릭터들 중에 재밌는 캐릭터들 속에서 제임스 건 스타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크립토 너무 슈퍼 귀여웠어요. 독이죠.
이 슈퍼독은 이전에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데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장편 영화로 나온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슈퍼독을 끌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제임스 건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물을 워낙 잘 다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그린 랜턴이라는 캐릭터가 극 중에서 슈퍼맨은 지나치게 모범생이고 너무 선하고 약간 좀 이상한 삿된 짓을 안 하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반면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삐딱하고 엉뚱하고 머리도 심지어는 바가지 머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린 랜턴이라는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 둘을 서로 이렇게 약간 대조를 시키는 방식으로 양쪽의 재미를 다 주죠. 반듯한 재미와 삐딱한 제임스 건 스타일의 재미,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유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 중에 이제 저스티스 갱이라고 부르는 세 명의 메타 휴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린 랜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스터 테리픽인데 미스터 테리픽이 이제 군용 막사 같은 데 도착해서 캠프에서 쑥대밭 만드는 액션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연출은 거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느낌이에요. 제임스 그러네요. 건이 만들었던 그런 측면에서 제임스 건의 색채를 보는 장면들이 있고요. 굉장한 유머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 최첨단인데 이 셔터 올리는 장면 있잖아요. 끽끽 소리 나고 느리고 뭐 이런 식을 통해서 일부러 리듬감 있게 웃기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임스 건의 특기를 보여주는 그런 유머라고 할 수 있겠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평론가님께서 예전 슈퍼맨들을 많이 전통들을 계승했다고는 했지만 네. 그래도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장편 영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슈퍼히어로 하면 보통 78년도에 리처드 도너가 만들었던 슈퍼맨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오늘날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유행이 시작된 최초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는 최초가 아니지만. 근데 이 슈퍼맨도 슈퍼맨이지만 요즘 관객들이 떠올릴 슈퍼맨은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 맨 오브 스틸 같은 거 혹은 브라이언 싱어의 슈퍼맨 리턴즈 같은 작품이겠죠. 최근의 슈퍼맨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슈퍼맨이라는 오래된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그게 새로운 거였군요. 네. 근데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원형이라고 말한다면 영화로 얘기하면 리처드 도너가 만들었던 78년도의 그 슈퍼맨. 저 그거 극장에서 본 사람이에요. 계산하게 되네요. 네, 갑자기 막 지금 막 숙연해지죠 느낌이. 네. 여기가 지금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라는 동네인데 동부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지금은 없는데 데죠.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아. 근데 다시 이렇게 리뉴얼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부극장이라는 데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게 크게 와이드 릴리스를 하지 않고 서울에 한두 개 극장에서 개봉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네로 돌아온 데서 이제 가서 봤었던 그러면서 황홀하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 어찌됐건 그 78년도 오리지널 작품에서 느꼈던 원형적인 크리스토퍼 리브가 나왔던 그런 슈퍼맨에 대한 인상을 갖고 온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배우도 너무 슈퍼맨 같은 배우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타입캐스팅? 보기만 해도 이제 체구 자체가 슈퍼맨 같아 찾아봤더니 키가 190이더라고요. 목소리도 그 테스토스테론이 엄청 많은 듯한 되게 굵은 목소리가.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은 다 그런 배우들만 어디서 찾아왔나 싶은데 옛날에 최초의 그 크리스토프 리브 같은 어떤 배우도 그렇고 뭐 브랜던 루스도 그랬었고요. 또 헨리 카빌도 약간 고전적인 그런 마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이번 배우인 그 데이브 코런스웨이라는 배우도 그냥 얼굴에 슈퍼맨 이렇게 써 있어요. 평상시 얼굴도. 키도 19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고 여태까지 슈퍼맨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다 인상이 비슷한데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땐 가장 선하게 생겼어요. 근데 슈퍼맨은 말하자면 슈퍼히어로 장르의 성선설을 말하는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타입캐스팅처럼 보여서 누가 봐도 슈퍼맨인 배우가 슈퍼맨을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재미가 있겠죠. 근데 이 슈퍼맨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슈퍼맨보다는 오리지널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고요. 일단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슈퍼맨이에요. 보통 붙이거든요. 요즘 그러네요. 프랜차이즈. 슈퍼맨 비긴즈 비긴즈, 이런 거 리턴즈 이런 걸 붙일 붙이거나 법한데. 아니면 맨 오브 스틸처럼 뭐 별명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슈퍼맨이에요, 제목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제 약간 뭐 옹고이 지신? 부러운다. 예. back to the basic?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제임스 건이 이 캐릭터와 이 영화를 만들 때 초점과 모든 것을 어디에 뒀는가는 사실은 첫 장면만 보면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면이 기억나시죠? 예, 이게 기원 얘기부터 하지 않고 네. 바로 본론 들어가더라고요. 글쎄요. 예. 근데 그 본론조차도 첫 장면이 되면 이제 이렇게 설원이 있지 않습니까? 극지방에서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갑자기 슈퍼맨이 뚝 떨어지는데 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웅크린 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고통받는 슈퍼맨으로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대작 영화가 있으면 첫 장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대규모 액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아주 인상적인 뭐 1대1 대결이나 아니면 뭐 난투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으로 사람들 눈을 딱 사로잡은 다음에 이제 캐릭터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액션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액션이 안 나와요. 액션을 통해서 심지어는 슈퍼맨이 당했어요. 3시간 전에 극중 상황으로 첫 보면. 패배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서론에 처박히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게 사실상 첫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록버스터처럼 애초에 액션으로 시작하지 않죠. 거기다가 이 주인공의 패배로 시작하죠. 주인공이 고통받으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임스 건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애초에 이 시발점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슈퍼맨의 연약한 부분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이름도 슈퍼맨인데 그 인물이 당해서 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줄 유일한 캐릭터는 슈퍼독밖에 없으니까 휘파람으로 개를 부르죠. 근데 걔는 와서 또 제대로 안 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걔 특유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슈퍼맨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이 모든 프랜차이즈의 DC 유니버스의 챕터 1의 최초 장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거대한 플랜들을 어떻게 지금 짜놔서 이 작품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슈퍼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슈퍼맨들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긴장감이 별로 없었는데 네. 시작부터 시작부터 당하니까 네. 좀 다르네? 라고 최근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슈퍼맨들보다는 심지어 힘도 약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지나치게 키우는 요즘 영화들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너무 슈퍼히어로의 어떤 능력을 키워버리게 되면 더 이상 액션들이 무의미해지는 지경까지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의 슈퍼맨은 물론 막강한 힘이 있지만 정말 모두를 다 쑥대밭 만들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닌 그렇죠. 거예요. 만화에서 막 행성을 부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네. 빌딩 하나 잡는 정도. 애초에 또 네. 이 시작 부분에서 보면 메타휴먼들이 다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러 메타휴먼이 있는데 그중에서 슈퍼맨이 그냥 짱 먹었다, 탑 먹었다 정도예요. 그 얘기인즉슨 다른 메타휴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이합 집산도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또 로이스 캐릭터가 기존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로이스 캐릭터는 이전에 나왔던 어떤 로이스보다도 훨씬 더 주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초반에 보면 로이스가 이미 슈퍼맨의 정체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시리즈를 다시 처음 시작해서 리부트를 하면 자신의 시작 부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이미 슈퍼맨이 메타휴먼 중에 최고의 어떤 존재가 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이스조차도 이미 슈퍼맨이 클라크 켄트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설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자기의 연인인 이 로이스 집에 가죠. 근데 로이스는 나중에 오는데 집에 무슨 침입자가 있나 하고 들어와 보니까 자기 연인인 클라크 켄트 혹은 슈퍼맨이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이 요리 좋아하잖아 라고 해서 그 요리를 이제 연인의 어떤 달콤함으로 미리 이렇게 만들어줘서 서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로이스가 그 남자한테 퉁을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그 음식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 아침에 먹는 음식인데 지금 저녁 시간이고 이 시간에 나랑 당신이 나눠 먹으면 결국은 당신이 그 요리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슈퍼맨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어긋나는 것으로 사실상 시작을 해요. 거기다가 동료 기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 기사 굉장히 잘 쓰는데 왜 감정을 담는 부사를 안 써?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계인이기도 하고 본인은 이제 지구인들에 대한 굉장한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실장해서 오해받는 슈퍼맨. 초반에 이미 벌써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한 슈퍼맨, 고통당하는 슈퍼맨, 사랑도 뭔가 절 핀트가 안 맞는 슈퍼맨. 슈퍼맨으로서 인터뷰하는데 로이스하고 사이에서 서로 다툼 같은 게 생기잖아요. 슈퍼맨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로이스가 자기랑 다른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저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거기까지 와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이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 시작점 자체가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드러내는 그런 제임스 건의 착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초반에 슈퍼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이 슈퍼맨이 다르게 느껴졌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슈퍼맨 하면 사실상 떠오르는 압도적인 어떤 최초의 어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하면 떠오르는 것은 뉴욕의 마천루에서 거미줄을 걸고 이렇게 활공하는 그런 어떤 스파이더맨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슈퍼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일단 하늘을 나는 거. 네,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또 한 가지는 무너지는 건물이든 차량이든 무엇이든 간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이런 어떤 두 가지 이미지가 압도적으로 떠오르는데 그 두 가지를 실제로 고스란히 살렸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슈퍼맨의 이미지를 이 영화에도 가져왔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곡 중에서도 이제 계속 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중에 심지어는 다람쥐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에 어떤 여자 운전자가 있는데 그녀를 위해서 건물을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붙들고 서 있죠. 그래서 간신히 그녀가 빠져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멀리 그 무너지느라고 잔해 속에서 거대한 그 먼지 구름 속에서 슈퍼맨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 딱 원경으로 보여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의 이미지를 이 영화가 잘 구현한 그런 어떤 전통적인 방식인 거거든요. 당연히 슈퍼맨이 나는 장면에서 쾌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빠르게 표현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게 물리적인 실감을 주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찾아봤더니 다양한 방식으로 비행 장면을 찍었어요. 물론 이 주인공이 직접 날아다닌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어떤 질감으로서 비행 장면이 주는 쾌감 같은 걸 느끼도록 찍었고요. 그래서 슈퍼맨이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크립토를 향해 갈 때 네. 진짜 엄청 빠르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엄청 휘날리더라고요. 그 장면을 사실은 이전의 슈퍼맨들에 비해서 머리가 날아가거나 이제 옷이 막 이렇게 막 펄럭펄럭거리는 장면들 같은 굉장히 묘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전체의 액션 장면들도 보면 막강한 최종적인 보스인 빌런이 있어서 1대1 대결이 막 정말 사력을 다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이렇게 찍었다기보다는 다양한 빌런들이 있는데 그 빌런들 하나하나와의 사이에서 슈퍼맨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슈퍼맨에 있어요. 빌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 캐릭터에 가장 경의를 바치는 방식으로 사실상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반대편에 있었던 렉스 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배트맨에게 조커가 있다면 슈퍼맨한테는 렉스 루터가 있으니까요. 렉스 루터를 그동안 연기한 배우들도 진 에크먼을 비롯해서 다 당대 명배우들이 했는데 니콜라스 홀트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의외이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약간 좀 젊지 않습니까? 그 역을 맡기에는. 사실 니콜라스 홀트가 자기 얼굴 막 쓰는 배우거든요. 특수효과 굉장히 많이 해서 무슨 엑스맨의 비스트로 나온다거나 매드맥스에서 보면 눅스 그게 또 니콜라스 홀트잖아요. 또 원바디스 보면 좀비로 나오잖아요. 의외로 악역도 많이 했어요. 그런 배우인데 이 인물은 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항변과 논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일단 엄청난 부자이고 기업의 어떤 총수이기도 하고 또 머리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애국심도 있어요. 근데 그 애국심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슈퍼맨이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죠. 그래서 슈퍼맨을 지칭할 때 이트라고 불러요.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이럴 정도로 시기심을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 나름대로는 내적 논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렉스 루터가 무슨 힘이 있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어떤 막강한 영향력으로 메타휴먼들을 부르죠.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안젤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젤라 그다음에 캐릭터 이름으로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불리게 되는 몸에 사실상 혈액을 나노봇으로 바꾸어서 몸이 마음대로 변형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손 같은 게 이제 회전 톱날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잖아요. 저는 재밌는 게 이물이 물구나무 서면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묘사라든지 킹스맨에서 옛날에 가젤이라는 캐릭터 발이 칼인 여성 캐릭터 있었잖아요. 그 가젤을 떠올리게 할 정도의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흥미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립토도 너무 귀여웠잖아요. 예. 네,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임스 건이 개를 키우고 있고 오즈. 예. 네, 오지라는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가 이름이 오지인 게 오지 야스치로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약간 놀라운데 왜 제임스 건과 오지 야스치로는 잘 안 붙어 보이는 두 큰 이름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제 유기견을 입양했더라고요. 근데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는데 오즈를 이 개가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 괴로우니까 귀여우면서도 얘가 심지어는 초능력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를 떠올리다가 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후일담이죠. 개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하면 특성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초능력을 갖고 있는 슈퍼독을 부르게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일단 와서 나는 지금 블랙홀로 빨려 들려가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야. 예. 근데 내 얼굴을 핥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죠. 걔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급하고 재밌으니까. 크립토를 구사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나는 엇박자 같은 것이 잔잔한 재미를 주는 그러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지금 DC 유니버스 챕터 1의 두 번째 작품이 슈퍼걸이잖아요. 그 연결선상에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슈퍼걸의 강아지였잖아요. 네, 예.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해서 굉장히 중심을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개성 있게 만든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임스 건 감독님이 네. 표로 내건 게 있었는데 자기는 네. 이제 그 이야기가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 네. 제작이 들어가지 않겠다. 각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네. 슬로건을 외쳤었는데 스토리는 어땠나요? 제작 발표회 때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가요? 일단은 제가 계속 당하네요. 그 그렇죠. 멘트들에. 그렇게 해야겠죠. 어떡하겠어요. 일단 이 스토리를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슈퍼맨, 당한 슈퍼맨, 힘들어하는 슈퍼맨, 어긋나는 슈퍼맨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 전투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미 이 렉스 루터가 슈퍼맨의 수많은 싸울 때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자기의 요원들한테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슈퍼맨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어떻게 주먹을 내미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그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빌런이나 로봇한테 그 정보를 계속
주는 거죠. 시시각각. 그래서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슈퍼맨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박살을 내는 액션 장면들이 한 두어 번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의 기존의 모든 싸우는 패턴과 행동을 상대가 다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왼손이 나가면 바로 알고 공격이 들어와. 그럼 그 상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패턴 이미 읽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액션의 설정 자체가 슈퍼맨의 변화를 전제한 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랑 맞붙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로 그런 방식으로 격퇴를 하게 되는데요. 스포일러니까 말씀 못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슈퍼맨으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전자라든지 부모가 물려준 거라든지. 반면에 환경 속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 순간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 영화는 명백하게 후자의 중심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의 이야기도 있죠. 흥미롭게도 슈퍼맨이라는 캐릭터가 애초에 만들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슈퍼파워를 상징하는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938년도에 만들 때부터도. 지금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인용 한번 했었잖아요. 마이클 케인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마이클 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슈퍼맨은 미국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배트맨은 미국을 타국에서 바라볼 때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분석이죠. 슈퍼맨은 결국 미국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이상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렉스 루터가 무기를 싼 값에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라비아라는 나라의 대통령하고 밀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비아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 상대적인 약소국인 자한푸르라는 나라를 침공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극중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반 설정인데 보라비아가 자한푸르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내적인 논리가 뭔가 하면 자한푸르 나라를 봐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을 쳐들어가서 이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논리예요. 흔히 들었던 얘기네요. 그렇죠. 국제관계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 슈퍼맨이 항변을 해요. 아니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점령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지 라고 자기 입장을 밝힌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떠오르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게 떠오르고요. 이 영화하고는 무관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의 사태이고 지금의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상황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국제 분쟁에서 인도적인 개입의 문제 혹은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미명하에 침략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난제들을 사실상 끌고 들어왔다. 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롭고요. 가상의 국가로 설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그렇습니다. 제3국에 개입해도 되냐 마냐의 문제를 계속 바로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슈퍼맨의 행동에 따라서 보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 속으로 만든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강하기도 한 게 슈퍼맨은 사실상 이민자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파괴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구로 옮겨온 거거든요. 이민자라는 것의 정체성이 외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대치돼서 만든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극 중에서 인권도 없이 체포되는 장면이라거나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혹은 렉스 루터가 계속 얘기하는 게 쟤는 외계인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슈퍼맨이 항변하잖아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인간이라는 말을 미국인이라는 말로 바꾸고 외계인이란 말을 이제 이주민이나 난민이라는 말로 바꾸면 사실상 이 얘기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야기로 보이게 되죠. 오늘날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이미지가 슈퍼맨이라고 보았을 때 그 슈퍼맨을 만약에 이민자로 설정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놓여있는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가 있죠. 원래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이렇게 많이 만드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주말도 가능, 야간도 가능, 오늘도 가능.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365 설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영화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슈퍼맨이 물어보시니까 또 이게 또 연산해도 되고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뭐 싶기도 SKS입니다. 다시 SK였군요. 말하지만. 이 영화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어떤 내적인 논리가 있고 흥미로운 착점이 있다는 거 다 사실이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사실은 좀 적지 않았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알겠어요. 슈퍼맨이라는 초강력한 그 캐릭터를 만들 때 너무 많은 것을 바꾸게 되면 이후에 있을 문제다. 왜냐하면 슈퍼맨이 슈퍼맨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있는 작품들의 첫 번째 스타터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와 슈퍼맨이 하늘 나는 모습, 와 슈퍼맨이 무너지는 빌딩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다시
다시 요즘 비주얼로 보는 재미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이 이미지를 너무 많이 본 느낌이 있죠. 이 이야기도 그래요. 사실상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슈퍼히어로가 영화의 초반부에서 사람들의 경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떤 일이 밝혀져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회복하는 이야기하면 이런 슈퍼히어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고 이미 20년도 전에 엑스맨에서도 했고요. 시빌워에서도 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이렇게 작게 들어간 이렇게 볼거리든 유머든 이런 걸 즐기는 재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지나치게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금 더 아프게 얘기한다면 약간 개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죠.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원래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배트맨은 누가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설정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근데 이 슈퍼맨은 선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너무 선하기만 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예. 선이라는 게 사실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악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슈퍼맨 캐릭터를 다루는 또 다른 모범적이면서 약간 티피컬한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짙고요. 더군다나 만든 감독이 제임스 건이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파격적인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전체적인 구도를 본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범생 슈퍼맨의 또 다른 버전을 한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상업 영화든 뭐 예술 영화든 아니면 어떤 거든 창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측면은 사실은 작은 단점은 아니죠. 저는 이 영화를 극장에서 즐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들도 남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평론가님 관련해서 추천해 주실 영화가 있을까요? 네,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왔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 최초라고 말을 하는 흔히 1978년도 리처드 도너의 크리스토프 리브가 연기했던 그 슈퍼맨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당시가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대거든요. 1978년도는. 그러니까 슈퍼맨을 어떻게 찍었겠어요? 세워다 놓고 이러고 있으면 선풍기 틀어놓고 찍지 않았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초보적인 특수 효과를 사용해서 찍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막 황홀해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보면 그런 특수 효과가 굉장히 낡은 느낌, 초보적인 느낌이 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이 사실상 그 이전에도 있긴 했습니다만 78년작에서 제대로 최초로 구현됐다라고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그 원형을 찾아보는 느낌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거기 보면 막 슈퍼맨이 거꾸로 돌아가지고 시간을 거슬러 가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제가 그 영화는 안 봤지만 그 장면은 본 것 그쵸? 같아요. 워낙 예. 유명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슈퍼맨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특수 효과가 중요한 옛날 영화 보는 것도 의외로 재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저는 맨 오브 스틸이나 최근에 나왔던 아. 슈퍼맨 영화들은 봤는데 네. 진짜 이번 기회에 그쵸? 말씀 주신 그 네. 1978년에 나온 네. 슈퍼맨 한번 봐야겠네요. 올해 또 진 해크먼이 굉장히 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또 과거에 워낙 명배우인데 이 배우가 또 악역을 어떻게 연기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978년에 나왔던 슈퍼맨은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DC는 이제 리부트를 했는데 저희는 다음 주면은 이제 파이아키아 이 공간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하네요. 아, 슬픕니다. 슬프죠. 네네네. 그래서 이 공간 정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이 파이아키아 네. 공간에서의 마지막 촬영을 소회를 밝히는 콘텐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울면 어떡하지? 그게 저희 목표긴 한데 아, 그래요? 절대 안 울어.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